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머니랩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당연히 돈 실험실, 돈 연구소 정도가 되겠네요. 이 책은 제가 2003 년도인가 4 년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때는 신선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쪽이긴 한데 경제하고는 좀 뭐랄까 약간 좀 다른 시각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읽어 보니까 그때만큼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 경제학을 기반으로 둔 심리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1년 동안 집사람이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저도 한 10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심리학 책을.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거죠, 어찌 보면. 그래도 꽤 좋은 책입니다. 두 가지를 융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해 드리고요. 이 책의 저자 첸 소장은 HP 연구소에서 실험 경제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먼저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인가?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공급과 수요, 한계 효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걸 어 뭐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매출을 어떻게 늘리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잘 나가는 회사죠. 워런 버핏이 "아마존을 존을 놓친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에는 사실 그런 거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매출 이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게 2016년 기준에서 1,400억 정도가 되는데 1%라 그러면은 어 얼마가 되죠? 1억 4천 아니 14억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4억 이니까 2% 정도니까 상당히 매출 순이익률은 낮습니다. 뭐 애플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어쨌든 이 아마존이 했던 방법은 보통 서점 처음에 시작한 건 서점이었죠. 서점들은 봇 받아올 때 한 30% 에서 뭐 그 내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대신 "안 팔린 재고는 니네가 다시 가서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은 거기서 인제 어 다른 이 후발주자니까 가격 경쟁력 어쨌든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서비스가 좋거나 가격이 낮거나. 그런데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격 차별화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쪼끔 더 다르죠. 구매 이력에 의한 상품 추천 이것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면에서는 오프라인 서점보다 경쟁력이 있고 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이 구매 이력이 있어야 혹은 리뷰한 것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추천을 하는데 처음엔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반값에 사 왔다." 그럽니다. "대신 반품 안 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재고라는 리스크가 생기죠. 그거는 아마존이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웹에서 고객이 사면 바로 주문에 들어가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짓이죠. just in time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 사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어 뭐죠? 이 원가, 매출 원가는 또 낮추고 그러면서 인제 가격이 낮다는 장점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행동이 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성적이다." 이거보다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렇지 않다. 상대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95,420 원이 95,000 원보다 당연히 비싸죠. 420원 비싼데 그런데 사람들은 95,420 원을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식하기로는
저렴한 거로 인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문을 대량으로 하면은 싸죠. 단가당 주문 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제때 안 팔리면 유지 비용, 재고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합쳐서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이 최적 주문량이 되는데, 이 주문량을 여기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최대 용량에다가 매출 이익률을 곱한 것. 이게 최적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할 때도 앵커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심리학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알고 있던 사항이었긴 하지만 그때는 좀 신선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격 협상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 제시한 그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심리학 실험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나라 수가 몇 개냐 그러면서 200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고 하면 200 개에 가깝게 되고 20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가깝게 됩니다. 실제로는 53 개인가 56 개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남수단이 최근에 추가됐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공격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공격적이면 이거는 협상이 없다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쪼끔 더 사려고 하면은 싸게 사고 싶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싸게 해서 약간 양보하는 형태로 하고 팔 때는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아마존에서 구매 이력을 가지고서 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심리학책에 많이 나오지만 향수나 잼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3 개가 있는 데하고 6개 혹은 뭐 36개 뭐 이런 데가 2 개가 나눠 보면 잼이나 향수가 많은 쪽이 사람이 더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매출은 반대래요. 3 개짜리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택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익숙한 거는 4 개죠, 사지선다형. 그래서 그보다 낮게 뭐 3개 정도가 좋고 그리고 디폴트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캐나다에서도 운전면허증에 뭐죠? 막막하고 뭐 이런 걸 기증하겠다고 선택을 했거든요. 한국하고 지금 제가 면허증을 받은 데가 뉴브론즈윅주인데 이 다릅니다. 한국은 선택한 사람만 기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원래부터 기증을 했고요. 근데 뉴브론즈윅은 보니까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선택 안 하면 기증하는 거로.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죽고 나서 뭐 제 신체 일부가 잘 쓰인다면 안 보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정신은 영원히 없어졌을 테니까 일부, 육체의 일부는 더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디폴트가 여기 장기 기증뿐 아니라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죠? 그 연금 같은 거 회사에서 보통 50%를 보조해 준 데가 많거든요, 좋은 회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폴트를 설정 안 해 놓으면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중고차 시장도 레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좋은 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나쁜 차만 있다면 중고차 시장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광고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할 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걸 광고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몇 가지는 직접 물어보고 뭐 거기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돈을 버는데 혹은 비용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경제학과 심리학이 만나죠.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사람의 행동도 그렇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도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고 그래서 가치 투자 가능한 거고요. 사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감성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심리학에 기인해서 보면 심리학에서 실험한 걸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된 부분이 바로 행동 경제학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이 경제학보다는 심리학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경제 경영이 끝나면 인문과학 쪽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100권 중에 심리학 중에 좋은 책이 꽤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를 할 거니까 그때를 기다려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심리학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걸 알면 어 그만큼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너스를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 '이번에는 한 100만 원쯤 나오겠지.' 하는데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주고도 욕먹습니다. 차라리 안 주거나 아니면 그걸 두 번에 줄 걸 모아서 한 번에 왕창 때려서 주거나 하는 게 좋다고요 하고요. 그리고 메뉴도 너무 많으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 전문집 가면 딱 하나 죠. "앉으면 몇 개 드릴까요?" 그렇게 끝나는데 분식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렁탕뿐 아니라 뭐 라면, 김밥, 뭐 해장국 뭐 엄청나게 많죠. 메뉴가 많다 보면은 원가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메뉴를 줄이면 그만큼 더 줄면서 매출은 오히려 더 느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걸 제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걸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할증과 주중 할인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주중 할인 그럼 뭔가 좀 뭐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현금하고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로서리를 사면서 에어 마일이라는 포인트를 쓰는데요. 그게 90 마일이 $1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10 보다 90 마일을 더 선호합니다. 그게 이상해요. 저도 어찌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5 마일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50 센트거든요.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 마일 때문에 그 50 센트 이상 더 비싼 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이것도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수건을 재활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건을 재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힌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 손님이 썼던 수건을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썼던 거를 보통 저녁 때 샤워를 하면 뒀다가 아침에 또 샤워를 하거든요. 저는 2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건을 쓸 수도 있고 기존에 썼던 수건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썼던 걸 써요.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데 호소하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머니랩이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라는 것을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접한 머니랩에 대한 소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책 한번 읽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3 장으로 정리를 했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게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유도가 되어 왔다는 거를 알면은 휘둘리지 않고 살 수가 있죠. 그런 형태로 해서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책에는 뭘 할지 제가 읽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어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